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25 김대중 평화회의 2일차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휴식 시간 잘 보내셨죠? 지금 밖에는 가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여러분께 잠시 충전과 재정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중국의 책임 대국론과 세계 평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두 분의 연사분께서 이미 자리에 착석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세션은 정상기 전 동북아 협력 대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수고를 해주시겠고, 산동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장웬링 교수님, 그리고 상공회 대학교 이남주 교수님께서 발제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념해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평화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국제포럼 행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 2일차 제2세션의 주제는 중국의 책임 대국론과 세계평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 외교부 대사 정상기입니다. 저는 외교부 재직 시에 청와대에 파견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보좌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국제 환경은 너무나 변화하고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 수십 년간 우리 한국이 큰 혜택을 누려왔던 그런 법과 질서 그리고 자유무역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강대국들의 힘을 앞세운 자국 이익 중심의 시대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동 전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분야와 AI 등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고 그 한가운데 우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이러한 난국 태결에 굉장한 그분의 지혜와 경험을 저희가 큰 도움을 받을 텐데 참으로 그립습니다. 한편 우리의 이웃 중국은 성장을 계속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경제력에서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급작스러운 부상을 경계하는 것을 의식해서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패권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책임 대국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로서는 중국이 정말 이 동북아 지역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일찍이 1960년대부터 이미 4대국 안전보장론에서 제시하셨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그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 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자 멘트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책임 대국론에 관해서 들었기 위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의 이 장윈닝 교수님, 또 우리 한국성공회대의 이남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두 분으로부터 각 20분씩 발표 내용을 듣고 발표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코멘트를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중 여러분들께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개인의 의견이나 코멘트는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사들을 만나서 해주시면 되고 순전히 질문만 받겠습니다. 약 30초면 질문이 충분히 끝나니까 30초가 넘어가는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연사이신 장윤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링 교수님은 사실은 중국이 낳은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십니다. 그동안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원장을 하셨고 산동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또 중국 아시아태평양학회 회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또 다른 중국에는 국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말고 중국에 이제 정치협상회의라는 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10기, 11기, 12기 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총 15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국제 정치와 경제, 지역주의 이론, 특히 공존, 공생, 공유 하는 이 동아시아 협력 메커니즘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시고 해 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본인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교류를 해오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5년에 야당 대표 시절에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다리를 놓은 분도 우리 장윤링 박사님이십니다. 이남주 교수님은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그동안 중국 대내외 정세, 또 한중 관계, 그다음에 이 아시아 또는 동북아지역 영내 협력, 북한 문제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 또한 DJ 생전에 여러 가지 서로 교류를 해오셨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선 장윤링 교수님부터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최 측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중국 대책임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중국의 굴기는 하나의 대단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기술적인 차원도 있고 군사적인 차원, 굉장히 포괄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빨랐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역에서의 역할, 세계에서의 역할도 같이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국들이 우려를 많이 하게 됐었죠. 중국이 빠르게 이렇게 부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맥락에서 어떤 세계가 떠오르고 있는가? 이 세 개의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중국몽입니다. 우리도 역시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영향력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그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중국인들은 다시 중국이 위대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습니다. 1978년부터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을 하고 또 개방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계획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개방은 서구로의 개방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로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중국을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청사진이 나왔죠. 2050년까지 중국이 대국이 될 것이며 가장 초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꿈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한 중국몽이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목적을 보자면 중국을 1위 대국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을 통일하자, 세 번째는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은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교 관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자라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이 대국이 되면서 중국은 또 새로운 권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권력과는 다른 권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상하게 되면 확장하죠. 확장주의 정책을 취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파워로서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평화와 발전을 구가하면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겠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중국이 새로운 권력으로서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중국을 알아보면 중국은 계속해서 부상하면서 꿈을 실현하고 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국이 원하는 전통적인 기존 권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게 발전하는 권력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환경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파워와 또 떠오르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우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반자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국가들과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나은 환경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대결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심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대국으로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히 미국과의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다 또는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엔이 중심에 있죠.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유엔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은 세계 평화에 그리고 세계 발전, 세계 질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명확하게 천명되었습니다. 세계 평화, 세계 발전, 세계 질서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천명되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중국이 부상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 말은 1997년에 그 당시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변동이 커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이 도움을 주면서 최대한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아시아 국가들도 도와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대국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국이 보편적인 대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가지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이 개념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하고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제민이 집권을 했을 때 이 책임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또 한국과 일본 협력하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협력을 통해서 이런 역할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중일 관계, 중미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대결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더 강조했던 것은 이 균형 있는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긴장을 낮추고 협력을 도모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천 사항들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조화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밝혔습니다. 과연 중국이 그걸 원하는 것일까? 하지만 중국은 여러 갈등과 차이를 조정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중화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현 세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미래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오해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어에서 영어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중국의 의도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미래라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BRI 1대1로라든지 150개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4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세계적인 발전 이니셔티브입니다. 실질적인 활동들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UN 프레임워크 상에서 우호적인 집단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100개국이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문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명을 촉진하고 문명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고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니셔티브인데 브릭스 지도자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글로벌 가버넌스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변화들이 이 다자 체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글로벌 가버넌스를 통한 협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실천합니다. 1대1로 외에도 중국은 AIIB를 구축했습니다. SCO라고 하는 중국 협력기구,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나 책임 대국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UN 총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WTO에서 개도국으로만 있지 않겠다.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다자 시스템에서 개도국으로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도국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중국은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다자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등하고 지속 가능한 다자 체제를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중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는 지금 도전받고 있고 외부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대결적인 분위기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 살펴보면 여러 활동들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중 관계를 좀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실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미국과는 다릅니다.
하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하드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소프트한 방식을 중국이 추구합니다. 1대1로 주는 대로 하는 대로 우리도 대응한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양보를 하고 이 두 강대국의 관계를 더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책임 있는 강대국이었다면 이 다자주의 글로벌한 시스템을 이루어냈죠. 여러 층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국 중심으로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세계 질서, 세계의 커뮤니티가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나서야 합니다. 전통적인 미중 간의 경쟁 일로로만 갈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가야 합니다. 중국은 경쟁을 하기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여러 분야에서 경주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겠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세계가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19세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미중 관계를 중국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잘 다루어 나가고 또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두 나라가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절대 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원장님이 국제회의를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20분 내에 끝내달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20분 내에 끝내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국의 그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 알기 쉽게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 2050년까지 명확하게 그 자료에는 2049년으로 그 2049년이라는 게 1949년부터 중국 건국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지난 2049년에 전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겠다. 두 번째가 대만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통일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 세 가지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유엔이나 기존 국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가지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시책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책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컬처 시빌리제이션 문명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글로벌 가버넌스 이니셔티브, 이 네 가지를 실제로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미국과는 직접 충돌을 피하고 어떻든 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리드를 해나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그런 방안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 이남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 발표 제목은 중국 책임 대국론이 직면한 도전과 한국의 역할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신 주관 주최 측 전라남도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조직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김대중 학술원 백학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오늘 행사 의미가 있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좀 관련된 발언을 따라서 좀 지혜를 배워가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중국의 책임 대국론인데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중국의 책임 대국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읽으면은 중간에 과거에는 천하를 장악한 자는 특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하를 장악한 자는 평화와 복지와 국민들의 행복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으로부터 책임으로의 천하태평의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중국의 국력이 증가하고 세계에 대한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인류의 평화, 복지, 행복에 대한 책임도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 사실 중국도 일찍서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국 나름의 책임 대국론을 쭉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맥락에 대해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우리 장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만 보태면 사실 책임 대국이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질 시기가 저로서는 1997년, 98년도 기억하는데 당시에 저희도 경험했지만 동아시아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 원화가 엄청나게 가치 평가절하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수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치 위엔화를 평가절하시키게 되면 우리 같은 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중국이 인민폐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붙인 이야기들이 중국은 책임 대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대국론으로 쭉 발전해온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뭐 저도 정리를 해놨지만 좀 전에 얘기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 대국을 자임하는 것과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도 중국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돼서 중국이 책임 대국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하는 행태는 책임 대국과 관계가 멀다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중국이 책임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지켜보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도전 요인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 요인은 미중 경쟁의 가속화이겠죠. 누구나 지금 목격하고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 그 발언을 하실 때 그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면 세계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요청과는 조금 현재 상황이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게 충돌로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갈등, 경쟁 관계로 가고 있는 미중 관계를
잘 관리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고 또 이것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저는 미국, 중국 모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또한 책임 대국을 내걸고 나온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결국 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중국에 대한 평가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그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최근에 약간 불안해진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관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돼 왔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국력의 비대칭적 증가가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 현실에서 어느 일방의 힘이 커질 경우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런 세력 균형의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방식의 협력 모델이 이러한 불안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리가 더 진지한 연구와 이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이 방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자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또는 실천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요인 중에 저는 마지막 요인적으로는 중국이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국에 담긴 의미를 기존의 이제 대국이라는 개념과 좀 비교하면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나아가자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강국, 교육 강국, 인재 강국, 문화 강국 이런 표현들은 뭐 다른 나라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대외적으로는 강국을 너무 내세울 때는 국가 간 관계에서 이 경쟁의 함의가 좀 커지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국과 양국의 약국의 구별이 전제되고 우승 열태와 같은 근대 시기의 어떤 국가 생존 논리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것이 이제 외부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렇게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국론의 이러한 외부 효과를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국론과 함께 중국에도 제시된 다른 국가 정책성 관련 논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 중국이라든지 아름다운 중국, 미려 중국이라든지 평안 중국이라든지 아름다운 생활을 의미하는 미호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더 보편적이고 호소력 있는 어떤 정책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중국이 책임 대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은 사실 중국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였고 한국의 국익은 물론이고 중국의 책임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동북아 협력이라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와도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김대중 그 자서전에서 나온 한 대목을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서전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선 체제가 되어야 한다. 뒤에 오는 이들은 내가 왜 4대국 정상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제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으로서 처음 중국을, 그전에도 이제 방문하셨지만 대통령으로 처음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은 4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찢기고 당할 수도 있지만 잘만 하면 우리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4대국이 서로 협력하려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색시 하나를 두고 신랑감 넷이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오늘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라며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유효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한중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시 한반도 평화, 동북아 천하태평, 동아시아 천하태평, 세계 평화 이렇게 이어지는 구상을 한 부분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최근 수년 동안 한중 관계에 큰 어려움들이 이제 생겼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그 미중 경쟁 관계로 인해서 미국이 대중 억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어떤 상충성을 증가시키게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게 국내 정치 문제긴 하지만 반북, 반중의 신냉정적 구도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이 작년에 구테타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실패한 지금도 이런 반중 담론을 세력 재길집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에는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관련된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새 정부의 출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양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을 위해 미국을 향하는 전용기 내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외교라는 이야기를 쭉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당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이 발언이 실용외교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외교에서 친중 협중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다라며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밝혔고요. 그리고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 중국과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 한다 라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데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향 자체는 저는 분명히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중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이 공간을 적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한중 협력의 기초를 좀 다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여 동안 많은 협력의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최근에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부정적이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관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국의 발전,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한중 협력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간 부분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이 되지만 그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 또는 청년들의 인식이 굉장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라는 여러 리서치 기관들의 발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도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도 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생들 해외 여행들 많이 가는데 중국으로 많이 가고, 중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추세들을 조금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시킨다면 한중 관계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최고위급의 양자 대화, 정상회담이죠.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최근에 몇 년 동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별도의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국제 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진행을 잠깐씩 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시 정리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좀 확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수준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제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 11월 달에 아펙에서 일단 미중 정상회담도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그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더 정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변화에 큰 도움, 한중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한국에겐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에서 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상황 악화 방지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잠정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과정에 현실적으로 남북 대화가 선행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저는 인정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서도 어쨌든 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얘기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 뛰다 보니까 우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면 좀 우리도 언젠가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준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한중 관계도 좀 뭔가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꾸었던 꿈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주 교수님 원래 강의 잘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로 뛰다가 마지막에 우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굉장히 좋은 표현 같은데.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국 책임 대국론의 이제 현재적 그런 의미, 또 앞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를 해서는 지금도 당연히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호감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 국민들 간의 상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정부의 이런 과제죠. 중국이 우리 적도 아니고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 한국 경제 제2의 어떤 기적이라 그러면 결국은 가까이 있는 중국 시장을 빼놓지 않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한국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사회 또는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저평가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우리 이남주 교수님께서 한 두세 가지 이제 장윤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이제 코트를 하셨습니다만은 중국 역사에서 책임 대국론과 강대국이 되면은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으로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 상당히 좋은 포인트 말씀하셨고요. 또 본인이 책임 대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건 이제 본인이 자임하는 거지만 남이 그걸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포인트도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대내외적 요인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중 간의 그런 협력의 기초를 다시 또 한번 다져 나가자. 또 민간 차원의 협력, 또 상호 간의 호감도 증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그 두 분의 이제 발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시간을 잘 컨트롤 잘 해주셔서 대략 한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사회자 마지막 멘트 한 5분 빼놓고 20분 정도 아마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코멘트 내용은 자기 의견 밝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학술회의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 혹시 간단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우선 질문부터 한 번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뒤쪽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용감하게 손을 들고 한번 질문을 한번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생각할 동안에 그럼 제가 사회자가 먼저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윤림 교수님 오늘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장윤림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대국이 되지만 UN 등 기존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게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이제 이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 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게 서로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시진핑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조금 뛰어넘는, 뭐 굳이 리플레이스 대체한다는 것보다는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질서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이제 우선 하나의 질문, 우선 그 장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 한중 양국 국민들 간의 그 호감도가 굉장히 낮은데, 특히 이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젊은이들 간의 상호 호감도는 어떠한지, 젊은이들 간에, 이 대학생들 간에, 그리고 그 원인이, 이게 양국이 생각하는 원인이 같은 건지 조금씩 서로 다른 것인지, 그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 If you see 중국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UN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심이 되는 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UN 중심의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UN 체제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다른 체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서구 중심의 냉전을 거치면서 또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체제인데요.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을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존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더해서 새로운 체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built some new ones. 중국은 거기에 새로운 것을 Existing one is not 구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you know what has done. 그것이 중국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중국 정부는 뭔가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지 The 않습니다. United States wants to 중국이 볼 때 미국은 지금의 체제를 이미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있고 협약에서 나오고 있고 또 기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you know like it. 중- Does not support it. 그러한 미국을 중국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New is different. quite different from 새롭다라는 what 것은 we were living in the past.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세계 질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환율 체제 Like many 또는 others. 무역 체제 And 등이 also we 되겠죠. had emergent, you know, the wars. Like, 지금 새로이 전쟁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이것이 냉전 후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전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신중하게 들어서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자. 어떤 나라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은 구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랜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세계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이 네 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중국만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영역에서는 리딩 롤을 할 수 있겠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믿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밀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해주겠죠. 1대1로 같은 경우는 150개국과의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뭔가를 구축하는데 함께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그 질문하신 부분에 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포럼은 김대중의 생각과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동북아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그 그룹을 만들었고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동아시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고 그 구상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중국의 역할도 유효합니다. 중국은 6자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동북아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끝이 성공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3자 회의를 지지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3자 회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이 함께하면 동북아의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3개국이 의견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새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면 45 ministers, 그리고 45명의 장관급들이 매년 회의를 한다면 기본적인 구조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동맹 관계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rely on the old one. 어떤 한 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다자 체제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좀 주시죠. 여러 가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 교수님. 그 최근에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뭐 보도도 많이 이제 수년 동안 있어가지고 이 양국의 이제 국민 감정이 좀 부정적 방향으로 최근에 한 사드 때 나빠졌다가 사드 갈등 때문에 약간 회복됐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나빠지는 최근 한 5, 6년 동안 나빠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건 많이 알려진 보도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원인이 많죠. 예. 특히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젊은 층들은 자유라든지 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더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지금 최근의 변화를 그러한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도 영향을 우리 많이 줄 거고요. 젊은 층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양쪽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 문화 갈등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민감하게 젊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청년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유산 문화유산 등록을 할 때 이게 한국 거냐 중국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갈등서부터 뭐 김치 관련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분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그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미래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뭐 가져온 자료에서 아까 슬라이드에 잠깐 지나갔는데 퓨 리서치에서 이렇게 매년 하는 인식 조사에서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비교적 그 G7이나 발전국가 국민들 국가들과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나 뭐 그보다도 어떤 경우에 더 비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비서구 국가권들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하거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의 호감도보다 높아지는 일단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큰 흐름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부정적 인식은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서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에 대한 문제를 왜 그렇게 과도하게 한국에서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변했는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100% 그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언론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양쪽의 부정적인 면을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해왔거든요.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그렇고 그 문제는 사실은 양국의 어떤 정상적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 언론에서는 소위 우리는 이제 관방 언론, 오피셜한 언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언론에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즈메이티라고 해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블로그나 개인 언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상당히 역시 외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아주 뭐 이 흐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간단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 중국에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비자 면제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오늘 목요일인가요? 오늘 토요일 날 중국 한번 놀러 갈까? 그러면 싼 비행기표 찾아갖고 상해를 갑니다. 지금 상해 엄청나게 한국 청년층이 많이 가요. 그럼 가서는 돌아와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화되는 메커니즘 상황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제 그 양국 관계의 교류, 민간 교류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언론에 기대서만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진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이런 그 교류들이 활성화되면 조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객관적으로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This point. Sorry, I had something. This kind of media.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언론이 대중의 의견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 요소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없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언론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제가 중국, 일본,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 저희 리더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3국의 학생들이 만약에 싸우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공동의 관계, 공동의 주제에 대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논의하면서 웃고 친구가 되었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다른 유형의 뉴스가 떠도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의 정신과 의견이 언론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좌우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국 사람들을 다 정부가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도 언론이 대중들의 그 시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언론의 뉴스를 재생산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돈을 받고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도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니만큼 주의해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요, 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싫어요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언론이 많이 나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냥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사실은 아까 순서를 제가 원래 다 두 분이 발표를 끝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한 3분 정도의 코멘트를 이제 요청드린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질문들이라서 제가 아까 생각나서 그냥 바로 이제 순서를 바꾸고 제가 질문했는데 혹시 두 분이 지금 아까 상대방 발표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지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한번 해주시고 남은 이제 청중들 질문을 좀 한번 받고자 합니다. 아마 두 분은 특별히 예, 우리 1분만 교수님. 아까 네네. 1세션에서도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뭐 아까 그 우리 장 교수님도 이제 그 미중 관계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지금과는 어떤 다른 조금 더 그 스테이블한 국제 관계를 가는 방향으로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점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장 교수님께 질문 그러면 아예 마저 장 교수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 think it's for one is sure for some time in the 언- future will 네, continue. 언젠가는 That is US as a super existing 미국이 great power. 그래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중국의 굴기를 경쟁자로서 굴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속 하겠죠. 아마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겁니다. And,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did even more than Trump. 행정부에서는 사실 트럼프보다 더 심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If Republic Party will continue 공화당 또 거의 유사하게 민주당과 유사하게 그런 반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계속되었는데요.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이테크 관련해서는 중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국은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그렇죠. 미국은 또 혁신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로봇 같은 기술 분야죠. 그래서 어떤 분야는 겹쳐서 경쟁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또 인력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의해서만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9월 1일 전승절 관련돼서 사진을 보면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세 나라가 블락을 또 형성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을 계속 지속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신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지도부에서는 적대적이 아니라 또 미국과의 계속 경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과거 냉전 시대 때처럼 하나의 블록화가 되면서 우리의 안보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 장 의원님 원장님께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에 대해서 계속 봉쇄 내지는 견제 정책을 취한다면 우리 중국도 마지막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상호 간에 이렇게 협력 정책으로 가도록 어떤 그런 시위성 성격으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중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은 중국 학자들이 많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은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죄송스럽고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잠깐 사회자 멘트 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발표들 잘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사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지금 이분들 말씀을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해오지 않으셨으면은 단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이제 우리 DJ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화하고는 있지만 개방주의, 또 법과 질서, 자유와 평화, 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신념을 이제 확고히 지켜나가자. 사실은 이거는 오늘 오전에 아이켄베리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인데 저도 이거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원칙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저도 좀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와 민주, 또 평화, 법과 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혜택을 받고 지난 70년, 80년 번영을 구가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이런 가치, 우리 DJ께서 열심히 프로모션 하셨던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 좀 확립을 계속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오전 아이켄베리 교수도 지금 한미 이런 여러 가지 방위 동맹 구조가 근본부터 이 건물이 마치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타국과의 협력을 이렇게 다각화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의 그런 기존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이 자꾸 많아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랑 이제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제 중국과의 그런 또는 심지어 일본과의 협력을 다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이제 중국을 포함한 우리 주변국들과 협력을 저희가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 치열하게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나라가 과거처럼 한 20년 전 정도 상황으로 돌아가서 비록 경쟁은 하지만은 협력을 더 크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 사실 구조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부분 일정한 역할을 저희가 해서 상호 간의 이 미중 간의 협력 안보 체제를 갖추도록 우리 한국의 역할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굳이 중국이라는 특정 나라를 이제 저희가 지정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이런 굉장히 믹스드 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 유학생, 또 중국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방관자적 또는 뭐 신문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또 우리 사회에 강한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황이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또 중국 스스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거를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그걸 한번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달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잘할지 안 할지는 결국은 중국한테 달린 거죠. 또 우리가 중국의 그런 역할도 한번 기대도 해보고 필요하면 같이 협력도 한번 하자. 이제 이런 저희가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중국과의 그런 협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 장윤링 교수님께서 중국의 이제 고위층들과도 교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본인 자신이 중국의 그 정치협상회의의 위원으로서 3기를 활동하셨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중국의 고위층들과 교분이 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위에 고위층의 전달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 동북아와 이제 한반도의 그런 평화를 위한 중국의 그런 계속적인 그런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측면에서 많이 또 좀 코치도 좀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저희 멘트를 끝으로 오늘 제 20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박수를 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정상기 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발표로 지혜를 나눠주신 두 분의 발표자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처럼 평화와 협력, 법과 질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길이 바로 오늘 논의를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짧게 휴식 시간을 갖고요. 3시 30분부터 다음 세션 이어갑니다. 3시 30분에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은 평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